네, 시작할게요. 첫날이라 자료가 좀 많은데요. 일단 강의 계획서 먼저 볼게요. 1차 강의라서 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강의 계획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김기부 노무사고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 29일 날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조금 딜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6시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어서 그건 좀 감안하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 아예 6시라고 쓸까 하다가 너무 잔인한 것 같아가지고 5시 반으로 써놨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조금씩 딜레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보강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하고 1차 기본 강의에서 보강을 거의 매해 해왔어요. 그렇긴 한데 올해는 봤더니 이제 목요일날 끝나니까는 금요일날 보강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해선도무사 경영학이 다음날 오전 오후 연강을 잡아놨더라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은 매일매일 강의를 좀 늦게까지 하더라도 보강 없이 끝내는 걸로 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보강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 다음 주 월요일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장담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뭐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은 좀 비워놓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다음 교재는 전 박사님 에센스 노동법 1, 2로 진행합니다. 이제 1년에 1차 기본 강의가 2번이 있는데 여름에 한 번 있고 겨울에 한 번 있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게 교재가 달라요. 그래서 여름 기본 강의는 전 박사님 에센스 개정판이 한 6월, 7월 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장 최근에 나온 교재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하는 거는 제 도하도전법 교재가 1월 초에 나와요. 1월 중순 정도. 그러니까 이제 2월 기본 강의는 가장 최근에 나온 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가 좀 다르긴 한데 뭐 사실 뭐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 그러다 보니까 교재 차이만 있고 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강의 목표를 보시게 되면 뭐 좋은 말이죠. 1번에 법규정 및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와 각 조문의 유기적 관련성 파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통적으로 1차 시험은 조문 반, 판례 반이에요. 2차 시험은 그에 반해서 판례 100%죠. 물론 이론상으로 2차 시험에 판례가 없는 게 나올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차 시험은 판례 위주로 공부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 1차는 전통적으로는 방금 얘기했듯 조문 반, 판례 반인데 요즘 트렌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조문 반, 판례 반 해오다 보니까 우리가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뭐 수험 기간 길어지다 보면 이제 헌동차도 있고 심지어 이제 헌동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2차에서의 판례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수험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그걸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판례는 아무리 문제를 어렵게 내도 정답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1차에서 엄청 걸러내려고 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1차 시험 합격률이 50% 정도였고요. 공단에서도 50%를 맞추려고 좀 조정을 좀 한다고 비공식적으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년도에 좀 합격자가 한 40% 초반대 나오면 그 다음 연도에는 조금 쉽게 내고, 전년도에 뭐 50%가 중반 넘어가 버리면 다음에는 조금 어렵게 내고, 이런 식으로 한 50% 정도를 맞춘다는 게 이제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그런 사실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달라요. 아예 1차에서 그냥 최대한 떨궈내려고 그래요. 그게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뭐 1차에서는 표점이 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선택 과목 표점이 있습니다. 근데 2차에서는 모든 과목이 표준 점수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표점이라고 하는데 표점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원래 2차에서의 표점이라는 거는 선택 과목 때문에 들어왔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 2차에 3과목이 있죠. 민소, 노경, 이제 경조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점수의 분포도가 경조가 막 이렇게 높고 예를 들어서 민소가 막 이렇게 낮고 이래버리면은 선택 과목을 뭘 택했냐에 따라서 당락이 갈라지는 운빨에 좌우되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선택 과목에 표점을 들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19회 때 좀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식의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었는데 19회 때 실제로 사고가 터진 게 노경이 그 당시에 평균 점수가 막 70몇 점 잃어버렸고 경조 선택자들 평균 점수가 30점대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해는 노경 선택한 애들이 완전 대박 터진 애예요. 그래서 실제로 노경 합격자가 제일 많았고, 뭐 다른 과목 잘 못 봐도 노경 막 80점 잃어버리니까 이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해 19회 때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합격수기에 노동경제학으로 합격수기 쓰면 막 쌍욕 날리고 양심 있으면 내려라 이러면서 이제 심지어 수습법인들도 노경 선택자는 지원 금지해가지고 합격 증명서 제출하도록 막 요구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회 때 표준 점수가 들어왔죠. 이 표준 점수는 뭐냐면 원점수 분포도를 평균 50점으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경 점수 원점수자들이 위에 몰려 있어도 표점을 돌리고 나면 평균 50으로 쭉 내려오게 되고요. 경조 선택자들 표점이
원점수가 밑에 있어도 표점을 돌리면 50점으로 쭉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과목별 형평성이 맞게 되겠죠. 그래서 표준 점수를 처음에 도입했는데 공교롭게도 선택 과목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1차 과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과목은 경영과 경제에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표점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거기서의 표점은 조금 다른 게 2차에서는 평균 50으로 맞추는 표점인데 1차에서의 표점이라는 거는 전 과목 평균 점수로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또 표점 점수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아무튼 이게 조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당시에 19회 때 2차 과목에서 선택 과목들만 표점 조정을 하면 되는데 뜬금없게 필수 과목에도 표점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이 예를 들어서 원점수가 저 위에 올라가 있어도 표점을 돌리면 표준 점수는 쭉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원점수를 채점자들이 점수를 너무 박하게 줘가지고 밑으로 깔려 있어도 표점을 돌리니까 위로 쭉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표점을 돌리면 모든 과목들이 평균 50으로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도치 않아도 예를 들어서 이제 출제자들이 원점수를 낮게 해가지고 올해 좀 많이 떨어뜨려야지 라고 하려고 그래도 이게 쭉 올라와 버리니까 그게 의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차 시험 50% 합격 그 시절에는 2차 응시자가 점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죠? 요즘에 자격증이 워낙 호황인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응시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응시자 자체가 풀이 많아지니까는 표점 돌리는 이후에는 합격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과정에서는 우리가 모의시험을 보다 보니까 표점을 우리가 돌리거든요. 엑셀 해가지고 해보면 통계적으로 평균 표점 돌렸을 때 60점 정도 맞는 게 상위 10%쯤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점수의 분포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 정도는 60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론상으로 2차 응시생의 대략 10% 정도는 합격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근데 2차 응시상에 10%가 붙어버리니까 재작년에 난리가 났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300명 초중반대를 보통 뽑으려고 하는데 한 550명이 합격해버리는 이제 일종의 이제 노무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험 강사 입장에서는 좋았어요. 왜냐면은 되게 좀 오래 공부한 분들이 그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 공부한 분들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그분들이 대거 나가가지고 제 입장에서 너무 좋았는데 현업하는 노무사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도 난리가 나고 노동부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고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어떡하지?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2차에서의 필수 과목 표점을 없애지 않는 한 그러니까 2차에서의 필수 과목 표점을 없애버리면 원점수를 조정을 좀 해가지고 다 같이 낮추고 다 같이 올리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편법적인 방식 저는 개인적으로 불법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 방식이 가능하다 보니까 가능한데 표점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의 꼼수가 먹힐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1차에서 최대한 떨어뜨려가지고 2차 응시생을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전처럼 막 50% 합격시켜가지고 지금 뭐 1차 응시생이 10,000명 막 이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짜 2차 응시생이 막 이렇게 돼버리면 감당 안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 2년 동안은 1차 시험 난이도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50% 정도 합격하던 시험이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30% 중반대 합격률이 나왔고요. 그래서 혹 했는데 올해는 더 심했죠. 올해가 22%인가 합격했거든요. 내년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자, 얘기가 좀 샜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원래 전통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조문반, 판례반 하던 그런 이제 우리 1차 시험은 우리 그런 시험이었는데 판례의 그 정답 적중도가 매우 높다 보니 문제를 어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문 비중을 많이 넓혀야 되겠지. 그래서 최근에는 조문 비중이 엄청 늘어나 있다.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2차 공부할 때도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그동안은 이제 1차 시험에서 조문 비중 반, 판례 비중 반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2차에서 조문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 조문 쪽을 조금 경시하는 문화가 알게 모르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판례다 맞추면 되는 거잖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긴 한데 사실 우리가 2차에서 판례 위주로 공부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법학이라는 건 모든 건 성문법주의를 택하고 있다 보니 모든 건 법전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논의의 시작이 법 규정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 부분이 약한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 수험가에서 사투리인데 불의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타가 뭐냐면 한자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의도치 못하게 얻어맞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2차에서 소위 예상치 못한 불의타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는 우리가 판례가 암기가 안 돼 있는 문제일 테니까 법규정 깔아놓고서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논리를 전개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변호사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판례가 없이 조문으로만 푸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희박하긴 한데
가능성이 없진 않죠.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너무 2차 시험에서 판례 위주로만 공부하다 보면 정작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응이 아예 안 될 수가 있는데 처음에 1차 공부하실 때 마침 요즘에 트렌드가 또 조문의 비중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 조문을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놓으시면 그게 2차 가서도 이제 기본 토대를 만드는데 아주 큰 뒷걸음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2차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어쨌든 2차 시험에서는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숲을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긴 해요. 결국 시험 문제는 2차에선 나무에서 나오니까. 그렇긴 한데 숲이 필요한 문제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판례 위주로 2차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숲을 못 보는, 그래서 기본기가 너무 약한 분들이 이제 점수가 잘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그해 2차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빨을 너무 타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험을 준비한다는 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출제자가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최소한 망치진 않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1차 공부하실 때부터 조문 토대랑 기본 이제 숲의 느낌들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가져가시면 2차 공부하실 때도 아주 아까 얘기했던 기본기의 일환으로서 큰 밑거름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요즘에 조문 비중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 판례를 당연히 꼼꼼하게 합니다만은 조문을 좀 더 빡세게 하는 부분이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객관식 노동법에서 출제 가능한 주요 판례의 사실관계와 법리 이해인데 이 판례가 2차 과정에서는 이해를 베이스로 하고 본질은 암기예요. 써야 되니까. 외워야 돼. 그래가지고 판례에다 막 두 문자 따가지고 막 이렇게 외우고 한단 말이죠. 근데 1차 시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차에서 판례는 이해만 되면 풀 수 있어요. 외울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부담을 내려놓고 암기 부담 내려놓고 이제 이해 위주로 판례를 조금 더 꼼꼼하게 오히려 볼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수험판에서 노동법 1차 기본 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체계의 기초를 잡는 측면에서 1차 기본 강의랑 2차 기본 강의는 차이가 많이 커요. 아무래도 1차 기본 강의는 좀 얕고 넓게 보는 측면이라면 2차 기본 강의는 좁고 깊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2차에서 커버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안전도가 100%는 아니고 그리고 꼭 그 부분이 출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체계를 못 잡고 그냥 판례만 외우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1차 기본 강의가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1차 기본 강의로 토대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베이스 가지고 2차 강의 들어가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강의 진행해가지고요. 본 과정에서는 1차 시험에 최저가 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핵심 이론만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심화학습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퀴즈 활용하는데요. 이제 퀴즈가 보통 그동안 1차 기본 강의할 때는 크게 3번 정도 활용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제 임금 파트하고 그 다음에 연차 휴가 요 파트하고 집단법에서 뭐 교섭 대상, 뭐 조정 대상, 뭐 협약의 효력, 뭐 쟁행의 목적 이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못 잡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뭔지 몰라도 돼요. 나중에 배우니까. 그래서 그럴 때 한 3번 정도 퀴즈를 활용했었는데 올해 기본 강의부터는 1차 기본 강의에서 퀴즈 활용도를 좀 높여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매일매일 나오진 않겠지만 가능하면 매일매일 조금씩 퀴즈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강의할 때 좀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한 장짜리 해가지고 간략하게 만들어가지고 왔죠. 이거는 뭐 보관할 건 아니고 뭐 자료는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강의 들으시면서 활용하시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교재에다가 옮겨 적으시고 복습하실 때 그리고 이건 그냥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퀴즈 자료를 좀 가능하면 매일매일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강의 진도표가 밑에 있는데요. 이거가 그대로 맞춰지진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1차 기본 공약 강의할 때는 조금 딜레이 돼가지고 결국 보강을 하루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 기본 강의 때는 좀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최대한 맞춰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 예습하실 분들 참조하시라고 이렇게 약간 갖고 왔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자료 가보시죠. 자, OT 자료 가보시게 되면 자 1페이지에 1년간의 수험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박스해가지고 제 수험 카페가 있죠. 노동 720 되어 있는데요. 다음 카페고요. 뭐 제 이메일 주소로 그대로 카페를 만들어놨죠. 잘 모르시겠으면 포털 다음 들어가셔가지고 김기범 노무사 친구 나오더라고.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등업 게시판에서 양식 맞춰가지고 등업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애초에 카페를 만든 게 제가 언제 만들었더라? 2016년에 만들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제 원래부터 제가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애초에 카페를 운영해야지라고 만든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이제 2차 수험생들한테 이제 공유할 자료가 있어가지고
자료 올리려고 임시로 만들었다가 어쩌지 하다 보니까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활용도가 괜찮아요. 근데 애초부터 만든 목적 자체가 2차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거기도 하고 실제로 올라오는 많은 자료들이 다 2차 보는 분들 필요한 자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되게 높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여기 뭐 최신 판례 원문 막 올리고 판례 평석과 자료 막 올리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1차 객관식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의미를 당장은 가지진 않는데 나중에 2차까지 생각하시면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지금 당장 우리가 유의미하게 이제 가치를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질문 게시판이에요. 그래서 수험생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질문이 되게 많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질문이 너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공부 스타일 차이예요. 근데 서로 불안해. 질문 많은 분들은 아 나는 바본가? 왜 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지? 이렇게 되는 거고 질문 없는 분들은 아 나는 공부를 대충 하고 있나? 왜 궁금한 게 없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공부 스타일 차이예요. 그래서 질문 많은 분들도 거기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누적된 질문들이 많고 우리가 궁금한 거 웬만한 것들은 검색하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질문이 없는 분들도 남들이 뭘 궁금해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오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배웠어요. 그러면 근로자 이렇게 질문 게시판에서 검색을 해보면 아 사람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는군 이런 게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1차 과정에서는 그 질문 게시판 활용도가 제일 높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입하시고 필요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년간의 수험 계획 보시게 되면 지금 기본 강의 오프라인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1차만 준비할 분들은 없잖아요. 1차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다고는 하는데 1년 동안 준비할 시험은 아니에요. 당연히 되든 안 되든 동차를 준비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면 대박이고 요즘 분위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공식적인 통계가 있지는 않은데 이제 우리가 수험 카페에 보면은 동차 합격생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빨리 붙은 애들이 수기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뻥튀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아는 분들도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 분명히 저는 강의실에서 몇 년을 본 것 같은데 합격 수기에는 동차라고 돼 있고 이런 게 좀 있어. 그러니까 본인은 그 전에 공부 안 했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동차 수기가 꽤 많은 편인데 실제로는 한 2년 전까지만 보게 되면 체감적으로 공식 통계는 아니고 합격자들 모임하다 보면 제가 그냥 느끼는 건데 기존에는 동차 합격자가 한 10%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300명 합격하면 한 30명 정도가 동차 합격인 것 같다. 순수한 의미에서 1년 딱 하신 분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씨가 말랐어요. 동차 합격자가. 그래서 1차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1년 만에 끝내기가 요즘 분위기에선 쉽진 않아요. 근데 가능성이 일단 있고 그리고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동차로 붙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내후년도에 합격 가능성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지금 하시는 분들은 1년 코스를 그렇게 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민법 이제 듣고 오셨을 겁니다만은 물론 노동법으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제 하는 게 이제 7월 달 정도 민법 듣고 8월에 노동법이랑 좀 있으면 경영학 들어가고요. 4번은 이제 9월에 하는데 약간 2차 강의랑 겹치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강으로 많이 돌리죠. 이제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름 과정을 통해서 1차 기본을 쭉 돌리고 그 가을에는 노동법 2차 연기에 몰빵을 해요. 이거는 그래서 민법 정도만 문제집 위주로 좀 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져가시고 이제 9월 이후에 이제 2차 연기 들어갈 때는 연기에 몰빵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1월 달에 1기 들어갈 때도 2차의 힘을 많이 주면서 한 3월 정도 되면서 이제 1차를 병행하기 시작하는 이게 일반적인 코스였는데 아 올해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올해는 1기 들어가면서부터 병행을 이미 시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1월부터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안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병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2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예 드랍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드랍하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2기 때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주 주말반으로 들어가거든요. 2기는. 그래서 주말에 강의 들으러 오고 주중에는 1차에 몰빵하고 이걸 권장하는데 그조차도 도저히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강의만 듣는 것도 힘들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2기를 드랍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2기를 드랍하란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2기 때는 힘을 빼되 꼭 오시라 이렇게 얘기했지. 감 잃으면은 그의 합격 가능성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만화긴 한데 그 일본 만화 중에 슬램덩크라고 있잖아요. 거의 강백호 선수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우리가 단기간 동안 싸우다 보니까 잠깐만 훈련을 안 해도 금방 날아가 버려. 그래가지고 2기 드랍하는 게 사실은 그 애가 날아가 버려요. 사실은 그 몇 달 동안 그 감 날린 거를 3기 시즌에 회복할 수가 없어 도저히.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2기를 버텨서 오세요. 와서 와 몰빵해서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강의만 듣고 범위 같은 거 문의해가지고 시험만 보고 그것만 하더라도 오시는 걸 권장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1차를 붙어야 2차가 있는 거니까 2기를 드랍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 6, 7월 달에 3기 강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권장하는 건 연기 때는 2차에 몰빵하면서 민법만 문제집 풀면서 감각을 유지한다. 나머지는 1차는 버린다. 그리고 1월 달부터 병행을 시작한다. 그렇죠? 그리고 2기 때는 1차에 올인해야 되고 극단적인 경우라면은 2기 드랍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 근데 웬만하면 와서 버티자. 감은 유지해야 되니까 버티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합격한 다음에 3기로 넘어가는 건데 만약에 그때쯤 갔더니 1차 시험 보느라 완전히 막 내가 피폐해져가지고 막 완전히 막 에너지가 고갈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그냥 난 포기할 것 같다. 그리고 이미 나는 1기 때도 답이 잘 안 떠졌다. 2기 때는 써보지도 못했다. 이런 분들은 그때 1차만 합격한 분들, 2차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동차반 과정이 있거든요. 그때는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쪽으로 빠지는 것도 1차 시험 이후에 그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2기를 만약에 드랍하시게 되면 현실적으로 동차반을 가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2기 드랍하고 3기로 가는 게 쉽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오프에 있는 분들은 0, 1, 2, 3 풀커리를 탄다. 근데 1기 하고 나서 2기 때 드랍시키게 되면 1차를 합격하고 꼭 동차반으로 넘어간다. 이런 코스가 가장 일반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 가장 이제 평균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제풀이 강의가 있고 마지막에 4데이즈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뭐라 그랬냐면 기본 강의 듣는 분들은 문풀 강의는 필수 아니니까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필요하시면 들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한 작년부터는 문풀 꼭 들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은 기출로 커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출만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에센스든 도화든 거기에 있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만 무한에 독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로 커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떨어뜨리려고 무지하게 일을 쓰다 보니까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문풀 강의는 꼭 들으시는 걸로 하자. 대신에 이제 문풀을 들으셨으면 4데이즈 특강은 필수는 아니에요. 내용이 많이 겹쳐요. 그래가지고 기본 강의 들은 분들이 4데이즈는 막판에 필요하시면 들으시고 그래서 막판에 공부도 안 되는데 가가지고 들으면서 정리해보자. 뭐 이런 느낌이면 오시면 좋고 막 새로운 걸 배워야지 이런 느낌이면 오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문풀이랑 4데이즈는 내용 쪽으로 겹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문풀은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막 어떻게든 수강생을 더 끌기 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의 정세에 맞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 밑에 화살표 해놨죠. 그래서 봉투 모의고사라고 신정원 법무사님이 올해 진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풀 강의만으로도 불안했나 봐,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그 신법무사님이 추가적인 모의고사 과정, 말 그대로 그냥 문제만 푸는 이런 과정들을 추가로 개설했었는데 수강생분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노동법은 작년에 그거 개설하신다고 할 때 저한테 얘기하시길래 저는 노동법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 난이도 보면 올해 32회 때, 33회 때죠. 33회 때 1차 노동법 난이도도 헬이었어요. 진짜 심각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요것도 저도 같이 해볼까 지금 고민 중이고요. 되게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행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래 기타 법령 특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기타 법령 특강은 이 동네에서 저랑 되게 친한데, 김강원 노무사님이 주로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주로 하니까 저는 굳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동안 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해왔는데 1차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올해는 기타 법령만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본 강의 때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왜 그런지는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타 법령만 빡세게 한 4일 동안 하는 교재도 아예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이제 어떤 식으로 개설되는지 안내를 드릴 건데 판단해 보시고 필요하다 싶으시면 수강하시는 걸로, 아니면 괜찮을 것 같다 싶으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대신 어쨌든 문제풀이 정도는 꼭 들으세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양가로 1번에 1차 강의의 모든 과정을 다 수강해야 되는가? 이게 방금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얘기하면서 아니에요 그랬어요. 기본 강의로 다 커버 가능하고 대신 문제를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풀 강의 안 들어도 되니까 그냥 문제집만 따로 구해서 풀어보세요. 이 정도였다면 올해는 4데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문풀 정도는 꼭 듣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이제 개설할지가 아직 100%는 아닌데 봉투 모의고사나 기타 법령 심화 특강 이것도 혹시 필요하시면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1차 강의의 수강 순서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가? 정답이 있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민법을 제일 먼저 듣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그게 어쨌든 법학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에 민법이 기본 법학으로서 되게 좋아서 민법 먼저 듣고 그 다음은 오히려 순서는 크게 상관없는 이걸 권장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동강 보는 분들도 노동법 먼저 듣는 분들 되게 많은데 노동법 먼저 들으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나? 상관없지. 상관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땐 미세한 차이긴 한데 그래도 민법 먼저 수강하시고 오시면 좀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저의 편의성을 생각을 하면 민법 듣고 사보까지 듣고 오시면 제일 편하지, 제 입장에선. 이런 기본 내용들을 알고 오시는 거니까. 근데 사보 강의가 뒤에 있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서. 근데 어쨌든 민법 정도는 듣고 오시면 더 좋은데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환불하고 민법을 들으세요. 이게 아니고 그건 아닌데 그래도 그게 조금 더 미세한 차이긴 한데 효율적인 것 같긴 하다. 이렇습니다. 자, 이 페이지 넘어가시면 양가로 3번에 동차반 강의의 진행 방식 및 목표는 무엇인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프라인 분들 대상으로 할 얘기는 아니고 오프라인 분들이 동차반으로 빠진다는 거는 중간에 포기를 한 거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프라인 분들 얘기는 아니고 동강 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밑에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24년도 8월 기본 강의 동강 수강생들의 경우에는 언제 이 강의를 듣냐에 따라 수험 계획을 세우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차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1차 힘을 좀 많이 줘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어쨌든 1차에 너무 많은 힘을 쓰지 않는 선에서 밸런스를 맞춰서 최대한 수험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많이 안내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더 문제가 되겠어요. 1차를 몇 년씩 보는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1차 막 3번씩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1차를 힘을 주셔야 돼. 그래서 동강 보시는데 오프라인 분들이랑 비슷하게 한 여름 정도 해가지고 뭐 한 1, 2주 됐다 하더라도 이쯤에 시작했다. 그러면 오프라인 분들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근데 지금 시기가 24년도 하반기 정도다. 그러면은 1차만 보기는 좀 아쉽고 동차 준비하기 너무 빡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1차를 기본으로 가져가되 전 과목 연기 정도를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1차에 몰빵한 다음에 동차반으로 들어가서 동차반에서 하는 것들을 메인으로 하고 연기 때 배웠던 것들을 자체적으로 추가해서 시험장에 가는 그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예 지금 수강하는 시기가 2025년이다. 그럼 그냥 1차 공부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그해 초에 들어와가지고 그 해에 1차를 끝내버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한 해에 한두 명 정도 있긴 있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확률인데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전에는 희박하지만 해내는 사람들이 있으니 제가 하지 말라고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는 사람이 있잖아. 희박하지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너네들은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지는 않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수강하신 시기가 2025년이시면 그냥 1차에 몰빵을 하세요. 그리고 1차 합격하신 다음에 동차반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동차반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 예전에는 동차반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모든 범위를 다 했어요. 남들 1년 동안 0, 1, 2, 3 하는 거를 한 큐에 해보자. 쫙 했단 말이에요. 엄청 빡세게 막 거의 랩하면서 강의를 하죠. 그럼 저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난 다 해줬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소화가 안 되더라고 도저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한번 쫙 돌린 다음에 다 소화되고 답 다 쓸 수 있고 막 뭐 답안 완성 다 되고 이게 되는 거면 학원이 지금 1년에 순환을 0, 1, 2, 3 4번을 돌리는데 사기치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4번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동차반은 찍어서 봐요. 초 A급만. 그래서 여기서 다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 올해 동차반이 지난주에 종강했는데 주제를 25개를 했어요. 25개 주제만 딱 공부해가지고 그 중에 6개가 다 나온다? 아유, 그게 되면은 제가 여기 왜 있겠어요? 점을 보고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작두 타고 있겠지.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 근데 그래도 어차피 올해 초-A급은 내년에도 초-A급이에요. 그래서 초-A급 때만 위주로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좀 완성도 있는 답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그게 문제가 나왔을 때 시험 봤더니 몇 점쯤 나오더라.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 우리가 1차 공부랑 2차 공부랑 방향성이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2차 강의 들어오시면은 2차 강의 공부법은 다 따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방향성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2차 공부를 시작했을 때 시행착오가 엄청 많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거를 연기 때 하죠. 시행착오를. 혹은 막 1기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 시행착오를 없애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연기 때 안내를 합니다만은 이게 말로 들어서 안 돼.
본인이 겪어봐야지 아는 거지. 그러다 보니 동차반 과정을 들어오게 되면 아예 매주 모의 시험 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A급만, 초 A급만. 그러다 보니까 그 시행착오를 그 단기간 내에 다 겪어버려요. 그래서 2차 연기 들어갈 때 굉장히 효율도가 높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동차반 수강이 다음 연도 합격률을 말도 안 되게 높여줍니다. 그래가지고 동강 보는 분들 중에서 올해 1차만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날리지 말고 동차반을 오세요. 그래서 사실 1차 시험이 막상 끝나고 나면 에너지 고갈도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부해봐야 2차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차피 하반기부터 열심히 할 거니까 가을부터 쉬어야지, 이런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오세요. 정말 강추합니다. 강추. 이건 진짜 너무 좋아요. 그 다음 년도 물론 요걸 들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이건 사기치는 거고, 그거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거의 희박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아. 1%도 확률은 확률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는 말할 수 없고, 대신 초 A급 위주로 실전에 맞게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연도 1년간 2차 준비할 때 시행착오를 말도 안 되게 줄여준다. 그런 면에서 꽤 큰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2차 내년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꼭 동차반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페이지 가보시면 기본 강의 시즌 공부법이 있어요. 일단 1번, 강의에 절대 빠지면 안 되죠. 동영상 보는 분들은 절대로 진도가 밀려서는 안 돼요. 이게 오프라인 오는 분들보다 동강 보는 분들이 더 오래 걸려. 자꾸 멈추고, 그죠? 자꾸 화장실 갔다 오고, 담배 피고 오고, 그러면서 막 더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강의 듣는 것 자체도 물론 공부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의 듣고 자기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는 진도가 밀리지 않아야 돼요. 이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특히 여기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하루만 빠져도 이게 순간 헉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빠지지 않고 꼭 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요. 동강 보시는 분들은 진도 안 밀리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에 강의 수강한 다음에 교재의 이론 파트 읽어보면서 내용을 숙지하고 필기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판서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쓴 거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이게 지울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근데 내용적인 부분들은 제가 중간에 지우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서 썼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저기부터 저기까지 간단 말이지. 예를 들어 쓸 게 너무 많다. 그럼 저 끝에서부터 요 끝에까지 가요. 쓸 게 많으면. 그런 경우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안 지워. 그러니까는 필기 노트를 준비하시되 중간에 필기를 잘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쉬는 시간에 그냥 사진을 찍으세요. 그것도 괜찮아. 제 얼굴만 안 나오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되니까 그건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왜 노트를 준비하려고 하냐면 일단 필기하면서 듣는 게 더 잘 들어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라고 하는 이유의 본질적인 이유는 책에다가 바로 필기를 하면 정리가 안 돼. 그래서 필기 노트에다가 빠르게 낙서해가지고 필기를 하든 아니면 그냥 강의에 집중하고 쉬는 시간에 사진 찍어가지고 복습할 때 정리하든, 정리하면서 그 중에서 책에다가 내가 옮겨 적어야 되겠다 싶은 것들만 옮겨 적으시면 되겠어요. 그런 면으로 노트 하나 준비하시면 좋다. 해가지고 책에다 바로 해버리면 아무래도 이게 정돈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해당 진도 범위에 따라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OX 문제랑 객관식 문제를 풀이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에센스가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센스와 도화에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내용적으로 차이가 크게 있지는 않은데 편제에 좀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에센스는 이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압축돼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아카데믹한 내용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도화도전법에는 이론적인 내용들이 좀 더 풍부해요. 그리고 오히려 아카데믹한 학설 이런 것들은 싹 빼놨어요. 왜냐?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판례를 에센스에 비해 도화 쪽의 판례가 좀 더 많이 수록되어 있고 좀 더 자세히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 파트가 더 두껍죠. 대신 에센스는 뭐가 좋으냐면 기출 객관식 문제가 수록되어 있고 OX도 같이 수록되어 있어요. 도화에는 OX까지 넣으려고 했더니 책이 너무 두꺼워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기출 객관식만 넣어놓고 저는 OX집을 따로 출간합니다. 보통 연말에 개정판이 나오는데 그걸 따로 출간을 해요. 그래가지고 9월 달에 7급 시험이 있다 보니까 그거까지 반영해가지고 연말에 출간하거든요. 이제 편제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은 에센스 가지고서 마지막까지 가져가시겠죠. 여기에 그래서 챕터별로 이론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OX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는 많이 써본 사람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는 내가 책 보면서 한 다음에 내가 이걸 실제로 쓸 수 있는지 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써봐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풀나발을 쓰지 않고 약식으로 쓰더라도 써봐야 돼. 그래야 내가 이거를 쓸 수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객관식 시험에서는 내가 책 보면서 좋은 말이군 하면서 이걸 내가 진짜 다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 근데 막상 풀어보면 안 풀리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근데 이걸 나중에 종강한 다음에 한꺼번에 풀겠다. 양이 너무 많아요. 이게 감당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푸세요. 지금. 그래서 복습의 기본은 그날 강의한 거 필기 자료를 뭐 사진을 찍든 노트에 적었든 그 내용들이 있겠지. 그래서 내용 정독하면서 옮겨 적을 걸 옮겨 적는다. 그 다음에 특히 강의 중에도 제가 이제 트릭이 나오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거든요. 요거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그거 체크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이해 혹시 잘못한 거 없는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 그리고 혹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 카페 가셔가지고 검색도 해보시고 아니면 글 올리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꼭 풀어야 돼요. 문제를. 이거 밀리지 말고 푸세요. 근데 양이 많아서 도저히 못 풀겠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지금 당장은 문제 없는데 조금 지나면 경영학을 오전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2타임을 강의를 듣는 건데 복습 시간이 안 나오겠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때는 홀수 문제만 풀거나 짝수 문제만 풀거나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해선 노무사가 이렇게 얘기 들으면 화낼 수도 있는데 노동 경영학을 같이 들으시느라 좀 시간 지나고 나서 오전에 오프라인 분들 오전에 경영 오후에 노동법 하니까 그 같이 들으시느라 복습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노동법을 하시죠. 노동법을. 예, 그래도 효율적이야. 그렇죠. 법과목이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거 밀리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꼭 푸세요. 그래서 안 되겠으면 홀수 문제만 풀거나 짝수 문제만 풀더라도 그조차도 안 되겠으면 3배수로 3, 6, 9, 12, 15 풀더라도 꼭 푸세요.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그래야 내가 제대로 이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초반에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나가는 거나 내일 나가는 게 초반 부분이죠. 초반 부분은 뒤에 문제가 기출문제를 넣어놓다 보니까 앞에 내용만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 내용도 막 그 지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초반만 좀 넘어가시면 할만해요. 그러니까는 초반에 며칠은 되게 힘들 거예요. 모르는 거 나오고 그건 넘어가면 돼 그냥. 나중에 배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 봤더니 막 처음 보는 뭐만 나온다. 이제 처음 배우는 거 시작하는데 막 근로 시간이 어쩌고 나온다. 그럼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건 그냥 나중에 하겠구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강조드리고 싶은 건 문제를 꼭 풀어야만 된다. 오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4번까지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은 5번에서 진도표 참조하셔가지고 거칠게라도 예습을 좀 하시기를 권장드리긴 해요. 근데 도저히 시간상 안 되겠다. 그러면 4번까지만 꼭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서 꼭 맞춰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질문 방법인데요. 질문 상담 이런 겁니다. 당연히 뭐 쉬는 시간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쉬는 시간보다는 끝나고 오시는 게 좋긴 좋아요. 왜냐면은 쉬는 시간에 저는 니코틴을 좀 충전을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시면 제가 끊어요. 이제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끊는데 아무튼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강의 내용 질문은 제 개인 카페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페에 가보시면 검색해보셔도 많이 나오고 새로 올리셔도 괜찮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메일도 있고 그 다음에 학원 홈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따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카톡이랑 그 폰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도 활용하시면 되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노동법의 내용적인 질문은 카페로 한다. 근데 그 외에 이제 개인 프라이빗한 내용이라든가 수험 상담 이런 것들은 개인 연락처도 얼마든지 괜찮다. 이렇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카톡으로 질문을 받았는데 와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감당이 안 돼. 그렇게 한 10년 했더니 번아웃이 와가지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카페로 통일시키자. 이렇게 이제 좀 지금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자, 5페이지 가보시면 유의사항이 되어 있는데 일단 개인 연락처로 상담 요청하실 때는 수강 강좌랑 성함 정도는 밝혀주시면 좋고요. 제가 이 동네에서 제가 되게 오래 했잖아요. 강의를 오래 했거든요. 한 지금 얼마나 됐나? 한 17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청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동네에서는 제 번호가 다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번호 뿌리지 마세요라고 말은 하는데 뭐 다산 콜센터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비수강생분들도 연락이 엄청 많이 와요. 근데 저는 비수강생분들 올라오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물론 제가 거기다 대고서 못되게 말을 하진 않는데 되게 마음이 힘들어. 그렇게 받으면. 이게 왜냐면은 내 수강생이 아닌데 왜 나한테 연락하는 거야?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2차 시험이 절대평가인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2차는 상대평가예요. 1차는 지금도 절대가 맞아요. 난이도가 올라갔을 뿐. 근데 2차는 그 절대평가의 외피를 띈 상대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제가 수강생 아닌 분들한테 도움을 주면 어떤 식으로든 그게 간접적으로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피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성격이 또 막 모질게 막 누구세요? 뭐 이렇게도 못한단 말이야. 그게 좀 마음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 알려주시면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사람이건 이러면서 좀 더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겠다. 이런 게 있고요. 양으로 2번 수험 상담은 뭐 다 상관없는데 노동법 내용적인 질문들은 카페를 가능하면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교재에 있는 내용 질문이면 가능하면 사진 첨부하시면 더 좋아요. 왜냐면 제가 쓰는 교재가 많단 말이죠. 1차 강의도 있고 2차 강의도 있고 공무원 강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책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교재 몇 페이지 이러면은 제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판례 번호를 띡 올리시면은 그 판례가 뭔지 몰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외우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을 올려주시면 좀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양으로 3번 프라이빗한 내용이라든가 수험 상담은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괜찮고요. 대신 양으로 4번 전화는 안 돼요. 통화 상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따로 얘기해서 따로 일정을 잡는 거라 갑자기 전화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되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안 하시면 되는데 자꾸 밤에 술 드시고 전화하셔가지고 좀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예. 자, 없을 것 같죠? 많아. 이 또라이들 진짜. 아무튼 술 드시고 전화하시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주변에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요청하시는 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긴 한데 특히 뭐 다른 건이야 그렇다고 치고 산재건 같은 거 업무상재 이런 건들은 초기 대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질병들, 사고야 뭐 명확하니까 질병들 특히 뇌혈관계 질환 있지 않습니까? 심혈관계 질환들, 스트레스성, 과로성, 뇌자 들어가는 거, 심자 들어가는 거 이런 식의 이제 질병들은 예를 들어 부모님이든 뭐 친척분들이든 아는 분들이든 간에 초기 대응이 되게 중요해서 그 잘하시는 분들한테 맡겨가지고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워낙 이게 산재가 되고 안 되고가 특히 중증 장애라든가 사망사고 이런 것들은 남은 유족들이라든가 가족들의 이게 너무 커서 되고 안 되고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초기 대응이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연락 주시면 되게 잘하는 분으로 알아서 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커미션이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거 없어. 그런 거 없고 그냥 사실 제 입장에서는 소개하는 게 부담스럽죠. 이게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이게 안 되면 괜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가 뭐 이렇게 그쵸 도와주려고 한 건데 괜히 원망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그런 큰 건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잘하는 분들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세요. 아마 노무사 업계에서 가장 많은 노무사를 아는 노무사가 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노무사회 회장님들보다 제가 더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는 필요한 분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청 주시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신 기업 실무 상담은 안 받아요. 자꾸 기업 실무자분들 저한테 연락 오셔가지고 문의하시는데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가 할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어쨌든 지금이야 전업 강사지만 출신이 노총 출신이라 자꾸 이게 의도치 않게 노총 출신 김기범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돌면서 굉장히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실무 상담은 안 받습니다. 대신 필요하시면 자문법인을 소개해드리는 건 마찬가지로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문의하시는 건 안 되니까 그렇게 가시고 양가로 6번 배포 안 되죠. 그렇죠? 예. 자꾸 막 모르는 분 전화 와가지고 수강생한테 번호를 받았다면서 막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잘 끊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수강생 누군데요? 그러면 말을 또 안 해주시니까 그냥 네 하는데 아무튼 안 되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9번 1차 강의랑 2차 강의랑 강사가 같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강의 들어보시고 PC 맞으시면은 뭐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아니다 싶으시면 더 잘 맞는 분이 있으면 옮기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개인 선택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나름대로의 글을 유지하는 게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강사 변경하신 걸로 제가 막 서운해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런 건 전혀 없는데 바꾸셨으면 이제 질문이나 상담도 그쪽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신의치게 맞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양가로 8번. 요즘에는 그런 분들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연락처 오픈 안 한다고 막 딴 데 가서 막 컴플레인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너네는 오픈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당연한 건 아니니까 혹시 안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항의가 들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자 강사님들 이런 분들은 아우 옛날에 무서운 일 많았어. 막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막 스토킹 뭐 이런 거 되게 심하게 진짜 심하게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남자 강사들이야 뭐 물리적인 위협을 느끼진 않잖아요. 그런 거에서. 근데 여자 강사들은 되게 무서워할 만하죠. 그래서 되게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막 너는 왜 오픈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시면 6페이지에 좀
법학 기초 같은 내용들을 좀 이제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뭐 외울 필요 없어요. 대신 무슨 얘기인지는 좀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야 이후에 강의 들으실 때 굉장히 좀 효율적일 수 있다. 아주 법학의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해봅시다. 자, 6페이지 가보시면 규범과 계약을 얘기해요. 규범은 뭐냐? 쉽게 말하면 룰이죠, 룰. 그렇죠? 이게 규범이야. 이거는 룰이야. 이 얘기예요. 이 규범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죠. 우리 사회에는 사회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에티켓이라고 부르죠. 그럼 사회규범은 어디에 나와 있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건 우리의 마음속이라는 게 중요하죠.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이 중요하죠. 우리가 암묵적으로 사회에서 에티켓이라 정한 룰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사회규범이죠. 사회규범은 자꾸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나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흡연을 이야기해 보면 흡연을 법으로만 따지면 흡연이라는 건 흡연 금지 장소에서만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지 구역을 반대 해석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네. 근데 그런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막 있는데 그 사람 막 빽빽하게 있는데 거기서 막 담배 막 피우고 이렇게 하면은 욕을 먹겠죠. 시비가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규범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회규범으로서의 룰을 어기니까 비난을 받고 시비가 걸리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의 규범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어릴 때 저의 흡연 매너가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전 되게 어릴 때부터 그 보행 흡연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고 항상 사람들 없는데 구석 가가지고 이렇게 흡연을 좀 하고 그 다음에 흡연하면서 뭐 침뱉구리를 있었습니까? 더러운 놈들 그런 거 절대 안 하고 어릴 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흡연 매너가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어떤가요? 너무 당연한 게 됐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의 사회 규범이 바뀐 거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되게 보수화된다고 하죠. 그거는 내 생각이 보수화되는 것도 있지만 나는 그대로인데 사회가 바뀌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되게 흡연 매너가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해 왔었는데 지금 저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 되었죠. 흡연 매너에서. 근데 그런 겁니다. 그게 일종의 규범이에요. 종교단체에 가면 종교 규범이 있겠죠. 그럼 종교 규범은 어디에 써 있냐? 물론 교회법 이런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법전 비슷하게 써 있는 경우도 있는데 써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암묵적인 룰이 있죠. 예를 들어 교회를 가는데 승복을 입고 간다. 이상하잖아. 그렇죠? 절에 가는데 십자가를 메고 막 가는 거야. 이렇게. 이상하잖아. 그렇죠? 어디에도 그게 안 된다고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 마음속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게 일종의 우리가 합의한 룰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룰이 바뀌기 위해선 우리가 동의해야 돼요. 내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규범 중에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우리는 법에 있는 걸 공부하죠. 법학을 공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규범은 법 규범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에티켓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교과서에 규범이 어쩌고 나오는 건 쉽게 말하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은 뭐냐? 방금 얘기했던 규범이죠. 규범의 한 종류죠. 규범은 우리가 동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규범은, 법규범은 나의 동의 여부가 중요치 않아요. 내가 싫어도 난 조직의 룰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규범의 특징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규범의 특징. 나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이 조직의 구성원인 이상 그냥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를 들어 나는 막 사페 중에 극악 사페예요. 사람이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막 난 내 사상의 자유가 있으면서 막 죽이고 다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에 가겠지. 왜냐 우리 사회 규범이 그거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내가 동의하고 안 하고는 중요치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이 규범이 바뀌기 위해선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개정할 때는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동의한다고 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 동의해야 법이 바뀌는 거죠. 그게 특징이에요. 자, 그에 반해 계약은 뭘까요? 계약은 약속이지 뭐. 나랑 너랑 하기로 한 거. 민법에 많이 나오죠. 너랑 나랑 하기로 한 거. 이게 계약이죠. 계약과 규범은 뭐가 다를까요? 방금 얘기한 그거예요. 계약은 우리가 뭔가 내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내가 따라야만 되는 그 룰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따라야 되는 거지. 규범은 내 동의 여부가 중요치 않지만 계약은 내 동의 여부가 중요하죠. 그럼 바꿀 때도 규범은 나의 동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동의가 중요한데 계약은 나의 동의가 중요하겠죠. 이런 큰 차이가 있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공부하시다 보면 뭐 규범적 부분이 어쩌고 막 그래요. 뭐 채무적 부분이 어쩌고. 규범적 부분은 뭐냐면 룰에 해당하는 부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동의 여부가 중요치 않고 나를 구속한다. 이게 룰이 바뀌기 위해선 나의 동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동의가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규범적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채무적 부분은 채권 채무 관계지 않습니까? 계약을 얘기하는 거지. 채무적 부분들은 뭐예요? 나의 동의가 중요하지. 그렇죠? 내가 동의했으니까 따라야 되는 거고, 내가 바꿀 때도 내가 동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규범과 계약의 차이가 있다. 물론 공통점도 있죠. 뭐가 있겠어요? 둘 다 나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이게 공통점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가 뭐를 합니까? 얘네들의 계약서를 해석하든가 아니면 법률을 해석해서 이 사실관계에 적용을 하겠죠. 결국 법학은 해석론이에요. 해석학. 법률을 해석할 것이냐, 계약을 해석할 것이냐. 그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실제 노동관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혹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규율하는 근거로서의 쓰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뭐 당연히 법률이 있겠지. 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런 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을 것이냐? 단체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단협 이래 불러요. 그래서 단체협약이 있다. 단체협약 있습니다. 이 단체협약은 뭐냐? 법은 아닌데 우리 회사 내에서의 집단적인 합의예요. 예를 들어 근로자 개인이랑 사용자 개인이 합의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들이 집단을 만드는 거죠. 그걸 노동법에서는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하죠. 줄여서 노조라고 하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들의 근로조건을 사용자랑 집단적으로 합의하는 거예요. 이게 단체협약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취업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취규 이래 부르는데 취업규칙은 뭐냐면 회사의 사규를 말해요. 사규. 그러니까 회사별로 그냥 취업규칙 해서 하나만 두는 경우도 있지만 뭐 종류별로 찢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급여 규정, 승진 규정, 평가 규정, 징계 규정 이런 식으로. 혹은 생산직 관리 규정, 사무직 관리 규정 이런 식으로 찌를 수도 있겠지. 그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취업규칙이라 그래요. 사회적인 용어로는 사규라고 많이 부르죠. 그렇죠? 회사 내의 규정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이 있겠지. 뭐 줄여서 뭐 근계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만은 이 근로계약이 있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법률과 그렇죠? 법률이란다. 규범과 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했어요. 규범과 계약의 공통점은 나를 법률적으로 규율한다. 규율의 근거가 된다. 차이점은 나의 동의냐, 우리의 동의냐.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얘네들이 규범이냐, 계약인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뭐냐? 법률은 당연히 규범이에요. 법규범이잖아.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근로계약은 당연히 계약이에요. 근로자랑 사용자랑 교섭을 해가지고 1대1로 합의하는 거. 당연히 계약입니다. 조금 애매한 게 얘랑 얘예요. 그래서 다툼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약설 대립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냥 수험 사투리로 썰 대립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론적 학자들 간에 다툼이 있어요. 그럼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는가? 취업규칙은 기업 내에서의 규범으로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달라요. 걔네들은 계약으로 보거든, 계약으로. 일본은 어떻게 계약으로 보는 거냐? 일종의 약관계약처럼 봐요. 근데 우리는 아예 이거를 기업 내부의 룰로 봐버리죠. 그러다 보니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단협은 무엇으로 볼 것이냐? 단협은 실제로는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단협이 실제로는 룰의 역할을 해. 왜냐면 노조랑 회사랑 합의해가지고 임금을 5% 인상하기로 합의하면 이 교섭 및 협약에 관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임금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룰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계약이죠. 어쨌든 노조랑 사용자랑 교섭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사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단체협약이죠. 본질은 계약이에요. 본질은 계약인데 이 계약의 내용 중 직원들에 대한 임금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규범의 역할들을 한다. 그래서 단협 그 자체는 계약인데 이 계약이 특수한 계약이라서 그 단협의 이 계약의 내용의 일부가 사업장의 룰이 돼버리는 특수한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 나중에 또 배우거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좀 더 나가보면 이런 식의 규범과 계약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변경 절차 때문이에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냐, 나의 동의가 필요하냐, 이것 때문인데 한 발 더 나가 보면 이 성격을 뭘로 보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향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자세한 내용들은 2차에서 배워요. 1차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거라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법률은 법적 안정성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법을 만들 때 내가 참여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이 문구를 뒀는지 그 입법 목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찾아보면 알 수 있겠지. 근데 문구를 봤을 때 입법 목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쓰여져 있는 문구 그 자체를 놓고 판단하겠지. 법률에 A라고 써 있어요. 그럼 우리는 A라고 인식하겠죠. 법률에 A라고 써 있어가지고 A라고 이제 인식한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의 행위를 했는데 알고 보니 B래. 이래버리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겠죠. 그래서 법률은 문구 자체가 매우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참고로 물리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은 문구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물론 문구 그 자체로 해석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그럴 때는 이 문구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입법 목적을 고려한다라든가 법학의 각 법률간의 논리 체계를 고려한다라든가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법률은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문구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근데 그에 반해 계약은 어떤가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지. 요즘에도 배우나? 저 옛날에 민법 공부할 때 그거 했었는데 5표시 뭐 무의 원칙 그런 거 하면서 뭐 실제로는 뭐 상호 고기를 계약한 건데 뭐 계약서엔 고래 고기라고 써 있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물론 계약서에 써 있는 게 얘네들의 의사라고 추정이 되겠지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얘네가 이거 진짜 뭐 목적으로 한 거냐 이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계약은 그에 반해서 문구가 안 중요한 건 아닌데 법률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지. 계약은 문구보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발 더 나가 보면 이게 규범인지 계약인지에 따라서 해석 방법도 달라진다. 이것도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요거는 외울 거 없고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 규범은 이런 거고 계약은 이런 거구나.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시면 법계 해가지고 대륙법계, 영미법계 돼 있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대륙법계예요. 그래서 법 규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륙이라는 건 유럽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유럽 애들 법학의 체계가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그게 우리한테 그대로 넘어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이 옛날에 나쁜 짓 진짜 많이 했지만 법학의 아시아 국가에서의 이제 법학의 체계를 완성시키는 데는 일본 애들이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그렇죠.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긴 하죠. 그래서 걔네 걸 우리가 따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대륙법계예요. 그래서 법 규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 미국, 영국 이런 데는 법 규정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걔네들은 판례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이에요. 어떤 식이냐면 대륙 쪽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륙 쪽은 영토가 좁잖아. 유럽도. 그러니까 여기 영토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지배하는 뭐 계속 전쟁이 일어나면서 얘네가 들어왔다가 게르만이 먹었다가 슬라바가 먹었다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은 그대로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자꾸 지배층이 바뀌어 나가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누가 들어와도 우리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법전이 많이 발전했죠.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해왔다. 그동안 이렇게 존중해달라.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에 반해 영국, 미국 이런 데는 본토 침략을 당한 역사가 없죠. 물론 이제 인디언들이 있는데 그 논외로 하고. 자, 아무튼 본토 침략의 역사가 없다 보니 우리는 그냥 쭉 살았던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뭘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 다 알거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랬을 때 이렇게 했다. 예전에 이랬을 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판례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로스쿨 가면 걔네들 뭐 배웁니까? 판례만 겁나 외워요. 이거 무슨 사건 해가지고 뭐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렇게 봤다. 그냥 그게 법이야.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판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그렇죠? 법 규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논의의 시작은 법 규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에서 우리가 판례가 중요하지만 이 판례 논의도 기본적으로는 법 규정으로 시작하는 거지. 답안도 그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 법의 종류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법의 체계 해가지고 뭐 대한민국의 뭐 기본 규범이죠. 헌법이 있고요. 헌법상 명령을 구체화시키는 게 각 법률이 있죠. 근데 법률이라는 건 어떻게 개정합니까?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 투표가 필요하죠.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죠.
근데 헌법의 명령을 받아서 법률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헌법 32조에서의 근로의 권리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근로기준법이라는 이 법률에 모든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하다 해도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법률이 기본적으로 일반성, 추상성을 띄어야 다양한 문제를 다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은 기본적으로 일반성, 추상성을 좀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 문제되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하위 법규로 내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령, 다른 말로 시행령을 만들죠. 그리고 그 시행령은 어디서 바꿀까요?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개정하지. 대통령 들어오고 국무위원 들어오는, 장관들 들어오는 국무회의에서 개정하죠. 그래서 헌법은 국민투표로 개정한다. 법률은 국회에서 개정한다. 그 다음 시행령,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에서 개정한다. 그럼 그보다도 더 실무적인 서식 이런 것들, 양식 이런 것들은 더 내려보내야 되겠지. 그리고 우리는 시행규칙이라고 하죠. 부령이라고 더 부령. 우리는 이제 고용노동부령이겠죠. 다른 말로 시행규칙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시행규칙의 내용들은 각 부처에서 개정하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 시험에는 전통적으로는 대통령령까지만 주로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노동부령도 시행규칙이죠. 종종 나와요. 근데 그런다 그래가지고 시행규칙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볼 것이냐? 그건 좀 오바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진 않고 대통령령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보되 시행규칙은 기출된 내용들만 봐요. 그 외의 것들까지 다 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법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법, 사법 많이 얘기하죠. 굳이 얘기하면 사법은 발음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사법 그러면 사법부 할 때 그 사법이고요. 입법, 행정, 사법 할 때 사법은 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을. 공법, 사법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법은 뭐고 사법은 뭐냐? 이것도 아카데믹하게 들어가면 구별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해 보면 공법은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형법 이런 거죠. 국가가 개인들을 처벌하는 거 이런 거. 행정법 마찬가지고. 사법은 뭐겠어요?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이에요. 자, 그러면 노동법은 공법이냐 사법이냐 그 중간 어디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동법을 뭐라 부르냐? 사회법이다 이래 불러요. 그래서 전통적인 법학의 분류는 공법, 사법 두 개를 분류하는 거였는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어느 순간 사회법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이제 법 영역이 들어왔죠. 노동법, 경제법 이런 것들. 공법의 성격과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이따 배우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규율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법의 측면이죠. 근데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임금을 체불해요. 그러면 이거 형사처벌하거든. 그죠? 이거는 공법의 측면이에요. 그 다음 나중에 배우실 건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다. 기본적으로는 사법의 측면이에요. 근데 법원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노동법에서는 노동위원회라는 되게 특별 이제 행정규제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노동위원회에서 뭐를 하냐면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고 사건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 가라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 나 부당해고 당했어요 라고 해서 구제 신청을 제기하면 걔네가 부당해고인지를 신속하게 판단해가지고 사용자한테 명령을 내려요. 너 부당해고 했으니까 얘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줘 이런 식으로. 이게 뭐겠어요? 행정관청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공법관계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나중에 또 배워요. 나중에 배웁니다. 해고를 당했을 때 나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나 부당해고다. 첫 번째, 나 민사소송하겠다. 이거는 사법관계예요. 법원의 판결은 그냥 이 둘 간의 권리 의무를 직접적으로 형성을 시켜버려요. 법원에서 내가 이 해고가 무효라는 걸 확인해 주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이 해고가 무효래. 라고 확정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그럼 그 해고는 그냥 우리 관계에서 없던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민사소송으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면 이거는 사법관계가 아니라 공법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노동위원회에서 이 해고 무효야를 확인할 권한이 없어요. 걔네들은 뭘 할 수 있는 거냐? 야, 너 부당해고 했으니까 이 부당해고를 취소하고
얘를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을 시켜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와 국가와의 관계로서의 공법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사용자가 끝끝내 버티고 막 복직을 안 시켜버린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민사관계에서 확정이 돼버리면 사용자가 원치 않아도 이미 얘는 이 회사 근로자예요. 근데 공법관계에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명령이 나왔는데 사용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럼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얘를 처벌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근로자의 지위가 그 자체로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민사소송을 다시 가야 돼. 사용자가 버텨버리면.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뭐 외우라는 거 아니고 대충 느낌만 좀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노동법에서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모두 규율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를 새로운 조리로서 사회법이다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체법이라는 거는 누구 말이 맞아 이런 거고 절차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이런 거죠. 민법, 돈을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실체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받아내니 민사소송법, 절차법 이런 식이죠. 이거 범죄니 아니니 형법. 그래서 어떻게 처벌되니 형사소송법 이런 느낌이죠. 노동법은 뭐냐? 기본적으로는 실체법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규율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다. 뭐 굳이 얘기하면 실체법이긴 한데 굳이 얘기하면 근데 절차의 측면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죠. 해고를 당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 절차는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 있죠. 그렇죠. 2차 선택하시는 분들이 배우시는. 근데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한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 절차가 근로기준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법 안에 절차까지 막 규율되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7페이지 가보시면 법조문 체계에 되어 있습니다. 민법 듣고 오신 분들은 뭐 다 아실 건데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항호목 그러죠.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내용은 복습할 때 읽어보시고 8페이지 가보시면 자, 8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실무상으로는 일일이 언급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주로 조는 돼지꼬리 기호로 항은 조문대로 동그라미 기호로 줄여쓰기도 합니다. 자, 밑에 박스를 보시면 제1조 제3항 제2호를 표시할 때 돼지꼬리 1 동그라미 3 숫자 2 이렇게 하죠. 이거는 2차 공부할 때 답안용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답안용으로는 제 몇 조, 제 몇 항, 제 몇 호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만 강의용으로는 그거 쓰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 돼지꼬리를 많이 활용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리면은 몇 조구나. 그 뒤에 동그라미가 나오면 몇 항이구나. 그 뒤에 숫자가 나오면 몇 호구나. 그 뒤엔 또 가나다라 마가 나와요. 그럼 이제 목이구나. 조항호 목 하거든요. 그 뒤에 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페이지 가보시면 노동법이라는 데 있는데 과연 노동법은 무엇이냐? 노동법이라는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아요.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률을 통칭해서 우리가 노동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규율할 것이냐? 간단한 키워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종속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속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 총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인과 사인이 존재하는데 얘네가 너무너무 대등해요. 물론 실제로는 사람이 평등하지 않다 보니 실제로는 대등하지 않을 수 있지. 근데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노동법은 굳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얘가 얘한테 종속돼 있으니까 노동법이라는 특별한 법률이 필요한 겁니다. 종속관계가 없으면 사인 간의 관계는 그냥 민법으로 규율하면 돼요. 민법에도 고용계약이 있잖아요. 그럼 고용계약 규정에 의해서 규율하면 되지. 근데 그걸로 규율하자니 얘네가 대등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자를 좀 보호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자, 한 세 줄 내려가시면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칙. 시민법이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민법이지 뭐. 그렇죠? 민법을 영어로 하면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시빌러 어쩌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법이지.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칙은 세 가지가 나왔어요. 소유권 절대 원칙, 계약 자유 원칙, 과실 책임주의. 그 전에 뭐였겠습니까? 왕정 시대, 봉건 사회 이런 거였지. 그렇죠? 왕이 까라면 까는 거고, 귀족이 뺏어가면 뺏기고 막 이러던 시절이었습니까? 그러던 시절을 겪던 사람들 입장에서 근대 시민법의 3대 원칙은 혁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 건들 수 없다. 왕이라도 귀족이라도. 계약을 했으면 지켜라. 왕이라도 귀족이라도 이런 느낌.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거 없으면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자. 과실 책임주의.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이런 식의 룰이 사회에 들어왔다는 것. 자, 그랬는데 그때는 혁명이 다 했겠지만 사회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한계점이 봉착한 거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대 시민법의 3대 원칙으로서 계약 자유 원칙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계약은 신성해. 이렇게 되는 거지. 네가 싫어도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규제가 없어. 약속은 신성하다. 지켜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애기들, 막 10살, 11살 이런 애들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근로계약을. 또 하루에 15시간씩 탄광해서 일을 하자. 이런 식으로. 네가 뭐 석탄을 캐오렴. 이런 식으로. 왜 그러면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안 지키면 계약 위반이지. 그러면 우리로 치면 민법 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돼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 그 당시 어땠습니까? 너무 옛날이라 저도 모르는 시대지 당연히. 너무 옛날이니까. 그렇죠. 막 2, 300년 전 이럴 때니까. 그 당시에는 유럽에서 갱도를 파잖아요. 철도에. 되게 작게 팠어요. 왜냐? 비용이 적게 들잖아. 그리고 거기에 애기들을 보내는 거야. 몸이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애기들 탄광, 광부들이 무지하게 많았죠. 지금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애들은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어느 순간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계약은 자유롭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이 공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적자치 원칙에 의해서 니네끼리 계약 체결하더라도 얘네들한테 보호장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격투기라고 치면은 헤드기어도 씌워주고 마우스피스도 끼워주고 그렇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무기도 지어주고 이렇게 너무 차이 많이 나면 이런 게 필요하겠지. 그래서 뭔가 하나씩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니네가 마음대로 니네 의사에 의해 계약하더라도 최소한 임금은 이만큼은 줘야 되고 근로시간은 이 이상 가면 안 되고 휴가는 이만큼은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강력적으로 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게 뭐냐? 그걸 통해 태동 한계. 아예 헌법적 권리로 들어온 거. 그게 근로의 권리죠. 근로라는 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얘한테 보장해줘야 되는 하나의 권리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헌법 32조 근로의 권리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의 권리라는 건 헌법에만 명시되어 있으면 개별적인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실제 실현되기 위해선 근로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법률을 만들으라는 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 헌법에 의한 국가의 명령인 거예요. 그럼 국회에서는 그 명령을 헌법에 의한 명령을 받아내야지. 그래서 법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1대1 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걸 통해 만들어진 법률을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다. 이렇게 통칭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늘 배우실 근로기준법, 줄여서 근기법이라고 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우리 시험용으로는 10개가 있어요. 이 10개를 기타 법령 혹은 부속 법령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에서는 근기법을 메인으로 해서 총 11개의 법률을 배우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소유권 절대 원칙이 있죠. 소유권은 신성하다. 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재산권 이런 걸 되게 중시 여겼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쨌든 돈이 많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고용해가지고 계약자의 원칙에 의해서 시금 막 700원, 800원 주면서 그렇죠? 하루에 16시간씩 계약을 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죽어나가겠지.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죠.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얘네들이 단체를 만듭니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혼자서는 가봐야 욕만 먹고 나오니까 때로 몰려가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임금을 올려달라. 근로시간을 줄여달라. 그러면 사용자가 뭐라 하겠습니까? 계약을 지켜라.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하는데 다 같이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파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의 재산권에 큰 침해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유권을 건드렸네. 다 깜빵에 넣어버리는 거지. 옛날에 영국의 단결금지법 이런 시대에는 아예 단체를 만드는 것조차 금지가 돼 있었고 예를 들면
서구에서 업무방해죄라는 게 처음 나온 게 파업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예를 들면요, 뭐 시험에 안 나와요.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업무방해죄를 만든 게 나폴레옹이에요. 그 다 파업을 규율하기 위함이었던 거지. 그렇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그 통계를 보면요, 지금은 판례가 바뀌면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전과자의 70%가 노조위원장이었어요. 다 이걸로 이제 규율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얘네가 을인데 개별적인 근로환경 법규를 통해서 최저 기준을 깔아준다고 한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 최저 기준은 말 그대로 최저 기준이니까. 그래서 너네가 힘을 합쳐가지고 무언가를 좀 더 따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권리다.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헌법적 권리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우리는 근로3권 내지 노동3권이라고 그럽니다. 더 많이 쓰는 표현은 근로3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시험에도 근로3권으로 많이 나오고 저는 그냥 노동3권으로 쓰는데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에서는 우리가 근로계약이라고 하지 노동계약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집단적 관계에서는 우리가 노동조합이라고 하지 근로조합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노동3권이라고 하는데 더 많이 쓰는 표현은 근로3권이긴 해요. 자, 이게 어디 있냐? 헌법 33조에 있어요. 이런 식의 노동3권을 마찬가지로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시켜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집단적 노사관계 법규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노동조합법이라고도 하고 노조법이라고도 하거든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그냥 노조법이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메인으로 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 알파가 우리 시험 범위에는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집단적 노사관계 법규에서는 노조법을 메인으로 하고 플러스로 알파가 있더라.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다 하고 합시다. 마지막으로 과실 책임주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책임지라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게 책임을 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근대 시민사회가 태동하면서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해놨죠.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책임질 필요가 없겠죠. 근데 노동관계에서는 잘못한 게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네가 갑이니까. 쟤가 을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과실 책임주의를 무과실주의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 과실 책임주의를 메인으로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무과실주의를 혼용할 수는 있겠죠. 이 무과실주의가 혼용된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시스템이 바로 업무상재해예요. 우리가 산재라고 불리는 그것. 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얘 일 시켰는데 사용자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얘가 뭐 지 실수가 있었든 뭐가 있었는지 간에 사고가 난 거예요. 병에 걸렸어. 그렇죠?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민법으로 규율했을 때 나는 얘한테 배상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입법적으로 업무상재해는 그냥 네가 잘못한 게 없어도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8세기 방식. 내가 일을 하다가 내 실수로 기계에 팔을 집어넣어서 팔이 잘려버렸어요. 누가 책임지냐? 내가 책임지는 거죠. 내 실수로 집어넣었으니까. 사장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집어넣었어. 졸다가.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탄 나겠지 그냥.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무상재해 당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다 그냥 쫓겨나가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적어도 업무상재해에 대해서는 이거 이제 무과실주의를 혼용해서 네가 갑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 다음부터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하면 그냥 회사는 민법상으로는 잘못한 게 없어도 회사가 이 사람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책임을 졌던 거죠. 생활비라든가. 이렇게 했더니 그전보다는 노동자들의 삶이 훨씬 좋아졌는데 회사의 사이즈에 따라서 작은 회사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큰 회사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20세기 넘어오면서 사회보험 형식으로 만들었죠. 그게 산재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산재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19세기 방식의 사업주에 의한 재해보상 그 제도가 근기법에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거의 쓰이진 않는데 산재로 다 커버하니까 거의 쓰이진 않는데 가끔 쓰이기도 해. 근데 어쨌든 20세기 이후부터는 산재법에 의해서 국가가 사회보험 형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인들이 내 월급에서 4대 보험 공제하잖아요. 고용보험 빠지고 건강보험 빠지고 연금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산재보험은 내 월급에서 안 빠져요. 왜 그러냐? 원래 회사가 책임지는 걸 사회보험으로 만들었으니 보험료도 회사가 내는 거죠.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내는 경우가 있어요.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 이런 분들, 근계법상 근로자가 아닌 그런 분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안 그러죠. 오케이? 그런 측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노동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은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가 있고, 두 번째 집단적 노사관계 법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좀 포괄하는 노동법 총론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법 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총론은 뭐냐면 좀 짜잘짜잘한 거예요. 노동법의 법의 근원 해가지고 노동법의 법원 이런 거 되게 형이상학적인 개념입니다. 추상적인. 그 다음에 노동법의 역사, 연역 이런 거. 그 다음에 ILO 국제노동기구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또 노동법의 총론 파트로 묶여 있어요. 결국 우리가 수험에서 공부하는 건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노동법 총론의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요.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를 근기법 메인으로 플러스 10개를 공부하는 거고, 집단적 노사관계 법규를 노조법 메인으로 플러스 4개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이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가 노동법 1이 되고요. 집단적 노사관계 법규가 노동법 2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노동법 총론이라는 거는 사실 좀 더 근원적인 얘기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1에 비해 일단 법률 개수가 다르죠. 노1에 비해 노2가 양이 훨씬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론 파트는 노2로 넘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1교시에 노동법 1, 2를 보는데 실제 시험에서 40문제, 40문제. 이 첫 번째 40문제에는 근기법 플러스 10개 얘네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40문제에는 노조법 플러스 4개에다가 총론이 1로 들어가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강의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강의 순서를 우린 제일 먼저 뭘 보냐면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의 메인 법률인 근기법을 1번으로 봅니다. 자, 왜냐면은 총론을 먼저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돼. 근기법 정도는 배워야 좀 얘기가 되지,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형이상학적인 얘기들을 배워봐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근기법을 먼저 공부해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뭘 보냐? 노동법 총론을 공부해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 노조법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은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 노1에 나오는 10개, 노2에 나오는 4개, 얘네를 언제 하냐? 묶어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그냥 쭉 다 하고 뭐 저 하고 뭐 쭉 이럴 수도 있는데, 기타 법령은 근기 노조처럼 이렇게 빡세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것 같은 혹은 나왔던 부분들 위주로 찝어서 봐요.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이걸 제대로 연령기를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압축적으로 보는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좀 몰아서 봅니다. 자, 이거 깔아놓고서 아까 강의 계획서 다시 한번 보시면, 강의 계획서 다시 한번 보시면, 강의 진도표가 있죠. 진도표에서 오늘 OT하고 근기법 총칙부터 들어가는데, 오늘부터 하는 게 근로기준법이에요.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총칙한 다음에 근로계약이 어쩌고 임금이 어쩌고 근로시간이 어쩌고 쭉 나오죠. 그래서 계획표 상으론 8회차까지 하게 되면 근기법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노동법 1이에요. 교재로. 그러면 노동법 1에는 근기법 뒤에 기타 법령이 10개 있죠. 그건 언제 하냐? 저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표 상으로 그대로 진도가 나갔다고 가정했을 때 8회차까지는 노1만 들고 오시면 되고요. 노2에서 노동법, 9회차에서 노동법 기본 이론이 나오죠. 얘는 교재에도 노2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9회차부터 노2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14회 노2 노조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메인되는 근기법, 노조법이랑 노동법 총론을 배운 거고, 마지막 2회, 이게 14개 법률들을 한 방에 몰아서 쫙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재를 처음엔 노1만 들고 오다가 어느 순간 노2로 바꿨다가 막판엔 둘 다 들고 와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진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기타 법령은 왜 진도 안 나가고 넘어가나요? 하는데 그거는 OT를 잘 안 들으신 거야. 그렇죠? 우리 그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OT 자료 가보시면 10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10페이지 가보시면 노무사 1차 시험 과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노1 40문제, 노2 40문제 해가지고 80문제가 우리 1차 시험 1교시죠. 2교시가 민법, 사보, 선택 과목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1, 2교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1이 근기법 메인으로 하고 10개가 있죠. 외울 거 아니고 지금 어떤 법이지만 짧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최저임금법 알겠죠? 말씀 안 드려도. 네, 두 번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세 번째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기간제는 뭘까요? 계약직을 얘기하는 거지. 단시간은 파스타이머 생각하시면 되고 파견은 뭐냐? 간접 고용된 거예요. 파견은 분명히 이 회사에 고용됐는데 일은 저기 가서 하는 거야. 이게 너무 비인간적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리스하듯이 인력을 보내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써.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파견이에요. 그래서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이 세 집단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기간제법이랑 파견법 줄여서 기간제법, 파견법 부르는데요. 얘네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비정규직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용어로 비정규직법 그러면은 기간제법이랑 파견법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녀공평등과 느낌이 오시죠? 예, 그런 거고 예를 들어 평등, 차별 금지하는 거랑 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금지랑 그 다음에 이제 모성보호 같은 것들, 육아휴직 이런 거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가 사회보험법에서 배우시는 산재법은 뭔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법은 업무상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을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를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보건관리를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이건 예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줄여서 우리가 산안법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직업안전법 이거는 말 그대로 직업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헤드헌터 이런 거 아무나 하면 안 되겠지. 그렇죠? 헤드헌터 요건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게 직업안전법에 있습니다. 줄여서 뭐 직안법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다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느낌이 오시죠? 그 다음 임금채권보장법 얘는 뭐냐면 임금 체불이 됐는데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면 임금을 떼이잖아. 그게 안 되겠는 거지. 그래서 임금이 체불됐는데 회사가 망하면 체불임금 임금 중에 일부를 국가가 보전을 해줘요. 이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IMF 때. 그때 자살 어마어마하게 했죠. 일가족이 막 때로 자살하는 게 맨날 뭐 뉴스나 할 그런 시대였으니까 IMF 직후에 DJ가 집권하고 나서 나라가 망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적 자금을 투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임금채권보장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복지기본법. 이거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제도예요. 복지제도. 근로자들에게 부여되는 복지. 예를 들어 근로자 뭐 대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사내복지기금 뭐 이런 것들. 우리사주 이런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 고용법 느낌이 오시죠? 이것도. 그럼 집단법에서 뭐가 있냐? 노조법이 메인이고요. 노동조합을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교섭 어떻게 할 건지, 협약 어떻게 할 건지, 쟁의행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모두 규율하는 게 노조법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줄여서 근참법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로자 참여해가지고 근참법. 이 근참법은 기업 내에 노조 말고 노사협의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노사협의회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동위원회법은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해고 구제해주고 이런 애들 그 노동위원회를 어떻게 만드냐 얘네가 어떻게 일을 하냐 이거 규율하는 게 노동위원회법이고요. 그 밑에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느낌이 오시죠. 공무원, 교원의 특수한 노사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따로 법률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거는 11페이지에 가시면 수험법학에 영역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 얘기를 해볼 건데 이거는 너무 오래 했다. 쉬었다 가시죠. 그렇죠?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43분 정도에 시작할게요. 예.